대전, 세종, 충남 현안과 이슈를 진단하는 5시엔 대세남. 안녕하십니까. 5시엔 대세남 김영술입니다. 화려한 보관을 쓰고 아름답게 장식한 부처가 도톰한 입술, 속눈썹, 콧수염까지 드러내고 적색과 녹색에 대비되는 강렬한 색채에 밝으면서도 온화한 색조가 조화롭게 스며든 길이 14m에 달하는 부여 무량사의 미륵불 괴불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괴불도라 불리는 대형 불화는 야외에서 봉행되는 영산제나 수륙제 등 대규모 불교 의식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되는데요. 현재 전국적으로 120여 점만 전해져 사찰을 방문하더라도 만나기 어려운 귀한 존재입니다. 특히 불화는 재료가 취약하고 각종 재해로 손상될 위험에 쉽게 노출돼 있는 데다 무게나 크기 때문에 이동이 어려워 다른 회화유산보다 보존과 관리가 더욱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무량사의 미륵불 괴불도는 제작 연대가 조선 인조 5년인 1627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기존의 국보로 지정된 다른 괴불도들보다 시기가 한층 앞섭니다. 손상될 우려가 더 크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법경, 해윤, 인학, 휘상 등의 제작 화승과 미륵이라는 주존의 명칭까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때문에 장엄신 괴불의 시작점을 열었다. 한국 불교 미술의 걸작이다. 일찍이 충청 지역에서 유행한 미륵대불 신앙의 전통을 보여준 사례다 등 각계각층의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여 무량사 미륵불 괴불도는 규모, 장엄성, 시기성, 상징성, 예술성 등에 있어서 우리나라 괴불도의 대표격이다 할 수 있다는 국가유산청의 종합적인 평가는 지역민으로서 가슴이 벅차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평가가 지난주 국보 지정이라는 결과로 이어져 더욱 감격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물론 무량사 미륵불 괴불도가 보물로 지정된 1997년에 일찌감치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국보로 지정됐더라면 더욱 좋았을 것이다라는 아쉬움은 남지만 이제라도 탁월한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알릴 수 있어 다행입니다. 모쪼록 많은 지역민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무량사 미륵불 괴불도의 이름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사전 제작된 녹음 방송이라는 점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면서 5월 2일 금요일 5시엔 대세남 시작합니다. 다섯 시엔 대세남은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번, KBS 대세남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 5시엔 대세남으로 참여와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제보 기다리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아힘TV 정진호 PD 나와 있습니다. 정 PD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어떤 겁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대선 공약 사업 평가입니다. 예, 어떤 내용일까요? 이제 새로운 대통령 뽑는 선거가 이제 30일 가까이 다가왔죠. 예. 그러면서 지난 그 윤석열 정부가 공약했던 사업에 대한 평가도 함께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난 대선 과정을 돌이켜 보면 2차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을 비롯해서 여러 공약이 있었지만 이게 잘 추진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혁신도시는 계속 감감무소식이고요. 예. 육군사관학교 논산 이전이라든지요, 아니면은 호남고속도로 지하 사업은 아예 무산된 것 같아가지고 이 지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기기도 했습니다. 예. 그나마 중기부가 떠난 거를 대신해서 추진됐던 이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시작, 이게 이제 좀 눈에 보이는 공약 이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이 부분도 국방부의 조직 개편안에 따라서 반쪽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
우려가 제기된 만큼 끝까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공약을 좀 더 살펴보면요. 예.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 이것도 대표적인 대선 공약이었죠. 예. 이거는 그 문재인 전 대통령도 했던 공약이었는데 여전히 좀 제자리 걸음입니다. 그리고 이장우 대전시장이 공약했던 이 호국 보훈 메모리얼 파크 조성도 검토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예. 이 사업은 대전 그 현충원 일대에 보훈 휴양원과 대전 보훈 복합 문화관 그리고 나라사랑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요. 총 사업비가 3,026억 원에 투입되는 그런 대형 사업입니다. 예. 여기에는 그 대전시 예산도 1,200억 정도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예. 하지만 대통령 공약 사업인데도 올해 정부 예산안에 그 타당성 용역비 1억 원도 반영이 되지 못했고요.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도 선정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예. 그밖에 유성 교촌동 나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도요. 말은 국가산업단지이지만은 민간 자본으로 100% 조성하는 거라서 예, 예. 실질적으로는 민간 자본을 바탕으로 한 택지 개발에 가깝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 이행률 상당히 저조하다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예, 해결해야 할 수건 사업은 너무나도 많은데 진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번 대선 공약에 포함돼야 할 사업 42개를 대전시가 제시를 했고요. 저희 방송에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이 숫자가 너무 많아서 선택과 집중이 좀 아쉬웠다 이런 말씀도 전해드렸었죠. 네, 그랬었죠. 물론은 그 해결해야 할 그런 현안은 많긴 한데요. 예. 그 가운데 가장 시급하고 또 중앙정부 지원이 절실한 사업 몇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내세우면 좋았는데 이 나열식으로 42개나 제시해서 별 기억에도 남지 않는다. 이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렸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역 공약들이 좀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시민사회,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그런 초당적 상설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제는 정말로 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알아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설마 했는데 역시입니다. 예. 또 무엇이 역시입니까? 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소멸 위기를 맞은 지역 대학들 가운데 이 발전 가능성이 큰 대학들을 선별해서 집중 육성해보겠다 이런 목적으로 이른바 라이즈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글로컬 대학 30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예. 이 가운데 그 라이즈 사업 관련 보도가 좀 있어가지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이 라이즈 사업은 그동안 교육부 중심의 중앙정부와 전권을 가졌던 이 지역 대학의 지원 권한 상당 부분을 지자체로 넘겨줘서 예. 해당 지자체가 직접 이 관내에 있는 대학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예, 아무래도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더 잘 알고 있을 테니까 지자체가 직접 지원 대학을 선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취지는 그런 건데요. 하지만 이 라이즈 사업 그 시행을 앞두고 많은 지역 대학이 좀 우려를 표했었습니다. 예. 그 지자체에는요, 대학 교육을 담당했던 공무원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원 대상을 선정할 능력이 있느냐, 뭐 이런 우려가 가장 컸었고요. 또 지원 권한을 지자체가 갖다 보니까 지역 대학들이 이 선거로 선출되는 그 지자체장에 줄을 서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얼마 전 그 655억 원 규모의 대전형 라이즈 사업에 충남대학교와 한남대학교 등 대전 지역 13개 대학이 선정됐습니다. 예. 이장우 대전시장하고 김정겸 충남대학교 총장 등으로 구성된 이 대전시 라이즈 위원회가 선정 평가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예. 지난 3월에 공모가 있었었고 대전 지역에서는 모두 13개 학교가 신청을 했는데 신청 대학 모두가 라이즈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예. 이렇게 된다면은 당초의 취지였던 선택과 집중 이것과는 거리가 조금 먼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번 선정 결과를 보면은 대학별로 지원 금액이 다르다고 하는데 최대 100억 원에서요. 최소 10억 원 정도를 배정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 대학이 이 예산 나눠먹기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참고로 대전 말고도 대다수 지자체도요. 지원한 대학 대부분이 선정이 됐고요. 예. 그 안에서 예산을 나눠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이래서 대학 지원 업무를 해본 경험이 없는 그런 지자체가 이 사업을 수행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나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대전시에 배정된 예산이 좀 턱없이 적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앞서 올해 이제 대전시에 배정된 예산이 655억 원 규모라고 말씀드렸었죠. 예, 예. 이거에 비해서 이제 부산시는요 1,341억 원이나 되고요. 대구시가 765억 원, 광주시도 784억 원이 배정돼서 대전보다는 많은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 대학별 지원 규모를 이 비공개하기로 하면서요. 이 깜깜이 예산 논란과 함께 투명성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예. 참고로 정보공개법에 따르면은 국가 시책으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될 때에는 집행 내용 그리고 사업 평가 결과 등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예산 나눠먹기에 타 지역보다 적은 지원 금액 그리고 깜깜이 지원까지 여러 가지 좀 고민할 지점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이 지원 액수에 따른 대학 서열화 그리고 낙인 효과 이런 우려로 지원 규모를 비공개했다라고 하면서요. 추후에 이제 공개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좀 해명했다고 하는데요. 예. 시작 전부터 이제 여러 우려가 제기됐던 라이즈 사업은 이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우려가 그대로 재현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교육은 100년지 대계라고 했는데 이 글로컬 대학 30 사업도 그렇고요. 이 라이즈 사업도 그렇고 이게 과연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좀 걱정입니다.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아힘TV 정진호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주의 환경 이슈를 짚어보고 함께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캠페인을 소개하는 대세남 환경 캠페인 지구를 지키는 사람들 시간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혁신청 김영진 이사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환경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최근에 폭염이나 폭우 그리고 이제 대형 산불 같은 이런 기후 재난들이 발생을 했을 때 예.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이제 일상 회복과 또 경제적인 피해 회복을 다시 이제 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보상을 하기도 하지만 예. 또 한편으로는 이제 기후 보험 이라고 기후 하죠. 보험이요. 네. 예. 그래서 이런 기후 재난에 따른 여러 가지 손실들을 다시 메꿔주는 그런 기후 보험들에 대한 필요성들도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가적 보상들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예, 예. 당연히 이제 더 많은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또 그 일환으로 이제 기후 보험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한 피해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예. 이 기후 보험에 대한 인식도 많이 확산이 되고 있고 또 몇몇 보험사들이 이제 관련 상품들을 개발하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 관련된 이슈들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예. 기후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후 불평등이라고 해서 좀 기후 위기는 기본적으로 불평등할 수밖에 없다 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취약계층이 더욱 힘들어지는 이런 구조다. 그럼 기후 보험이 보편화된다면 취약계층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기후 보험이라고 딱 했을 때 예. 각자 이제 떠올리는 이미지가 다르시겠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이번 대형 산불처럼 이제 갑자기 집이 불타거나 예. 뭐 이렇게 이제 큰 재난을 겪는 그런 상황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예. 또 코로나19를 생각을 해보면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당장 이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분들은 아, 예, 예.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실 그분들에 대한 이제 생활비직 같은 것도 사실 지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대형 재난이 아니더라도 어떤 특정 재난이나 폭염으로 인해서 외부에서 이제 일해야 되는 근로자분들이 그 일을 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피해들을 또 보상해야 되는 것도 필요한데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런 일용직 노동을 하시거나 외부 노동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으로 보상이 또 필요한 거고 예. 나이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랭 질환이나 이제 온열 질환으로 인해서 이제 건강상에 큰 타격을 입으시는 경우들도 많이 예.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회적 약자들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 신체적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 기후 재난에 있어서 더 취약성이 높다는 건 사실 과학적으로 많이 증명이 된 사실이죠. 그래서 예, 예. 그런 분들에 대한 안전망 체계들을 기후 보험으로까지 같이 커버해야 되지 않겠냐 예.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후보험의 목표라고 봐야 되는 것은 저희가 어떤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이제 커다란 재난으로 인해서 많은 경제적 손실을 입었을 때 그 경제적 손실을 다시 메꿔줄 수 있는 예.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될 것이고요. 기후 재난과 관련해서 특히 건강상으로 취약한 사회적 약자들이 있잖아요. 예. 그럼 그 건강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온열 질환으로 인한 그 건강적 피해를 입었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진료비를 청구할 수도 있고 예. 또 이제 관련해서 또 실비적 성격의 여러 가지
보험비들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건강과 관련된 건강권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예. 또 그 외에는 사실 이제 기후위기라고 하는 것이 다 보편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에 따라서 피해 정도가 다르잖아요. 예, 예. 그럼 이 기후위기로 인해서 사실은 사회적 차별이 더 심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사회적 차별을 선도적으로 막아내는 예. 그런 역할로서 이제 여러 사회적 비용을 사전에 줄여나가는 예. 그런 부분의 정책적인 안전망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보험을 들어놨으니까 조금 안전해 이런 그렇죠. 그런 성격처럼 기후로 관련해서 내가 뭔가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이 마련이 되는 건데 그럼 이제 보험이라는 거는 보험 회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보험회사 측에서 실제로 이런 관련해서 뭐 움직인 선례라든지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국내와 일본 같은 경우는 예. 대부분 이제 어떤 질환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좀 개별 예. 상품을 만든 경우들이 있어요. 예, 예.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온열 질환 환자들에 대해서 관련된 이제 병원비들을 이제 지원한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예. 그리고 뭐 농작물, 그러니까 개별 작물들에 한해 가지고 이제 뭐 어떤 자연재해로 인해서 그런 거 피해를 입게 조금 되는 많이 들어본 그쵸.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이제 이런 상품들의 한계는 예. 기후재난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광범위하고 보편적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개별 질환이라든지 혹은 개별 작물들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이제 보험이 되는 상황이다 예. 보니까 사실 진짜 안전망이라고 따지기엔 좀 어렵죠. 음. 그래서 이제 한정되어 있는 작물을 키우시는 예. 그런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좀 특화되어 있다거나 예. 아니면은 이제 야외 활동을 위주로 하시는 이제 노동자분들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보험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해외에서 요즘에 좀 시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인덱스 보험이라고 해서 예.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익숙하실 것 같은데 보통 주식 투자할 때 이제 지수형 예. 투자를 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개별 등락에 상관없이 이제 보편적인 지수를 가지고 판단해서 이제 수익을 얻는 건데 예.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 형태의 이제 보험입니다. 어떤 일정 정도의 온도 이상의 폭염이 며칠 이상 지속되면은 예. 피해 정도와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는 예. 사실 이제 보험회사들이 난처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와 그리고 실제로 이제 기후 위기로 인한 그 원인의 상관관계를 입증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인덱스 보험 같은 경우는 일정 정도의 기후 재난의 요소를 충족만 하면은 수치가 딱 나오니까요. 맞습니다. 그거는. 그건 딱 그냥 기상청에서 딱 예. 통계를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수치만 통과가 되면은 보편적으로 이제 보험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그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갈등이나 혹은 여러 가지가 없습니다. 예. 다만 이제 보험사들 입장에서 이 보험을 꺼리는 거는 아무래도 일정 기준만 충족이 되면은 보편적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보험회사들 입장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이제 파산으로까지 이어질 예, 수 예. 있는 그런 리스크를 또 가진 보험이라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인덱스 보험, 그러니까 지수형 보험을 더 선호를 하지만 예. 아무래도 보험사 입장에서는 좀 꺼릴 수밖에 없는 그런 금융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기후보험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전 당연히 이제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당장에는 어떤 진짜 그냥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자연재해 같은 예. 그런 느낌인데 사실 우리가 지난 여름에도 겪었던 것처럼 이 폭염이라고 하는 것들 혹은 이제 갑작스럽게 내리는 폭우라고 하는 것들 예.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온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냥 매년 온다라고 그렇습니다. 거의 보잖아요. 그러니까 예. 위기가 일상화되는 만큼 그것에 대한 안전망 역시도 저는 더 일상화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민간 역시도 당연히 민간 중심의 기후보험 체계는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LA 산불 얼마 전에 예, 예. 대형 산불이 있었을 때 그때 이제 고가의 이제 그 주택들 중심으로 예. 화재 보험을 많이 들어놓는데 아. 그때 이제 화재 보험을 들었던 보험사가 거의 파산 직전까지 거의 갔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 사례들이 실제로도 있고 이번에 이제 국내 같은 경우도 대형 산불로 인해서 피해가 어마무시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민간이 온전히 다 감당할 수는 사실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공적인 성격이 어느 정도 있는 기후 보험이다 보니까 보험금에 대한 부분들을 민간과 공공이 같이 협력해가지고 예. 민간 협력 형식으로 새로운 모델들을 또 개발하는 형식으로 좀 이 기후 보험들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예.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기도에서 이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는 처음으로 기후보험을 시행했는데
이곳에서는 어떤 것들을 보장하고 또 운영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이제 지난 3월에 예. 전국 최초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대상자분들은 이제 경기도 도민입니다. 아, 도민 전체군요. 네, 그리고 이제 도민분들이 경기도 바깥에, 그러니까 국내에 예. 한정해가지고 경기도 바깥에서 온열 질환이나 한랭 질환 그리고 기후 재해와 관련된 피해를 입었다면은 예. 관련된 보험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국내 한 보험회사랑 이제 계약을 맺어가지고 내년 4월 10일까지 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이제 뭐 온열 질환, 한랭 질환에 대한 진단비 청구라든지 혹은 감염병 진단비 그리고 이제 기상특보 관련해 가지고 4주 이상의 상해 시에 이제 사고 위로금을 보장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기후보험들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도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도민이라고 하면은 그냥 전체 다 자동으로 가입이 되는 겁니다. 아,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가입이 네. 되는 거군요. 그래서 가입 자체는 별도로 신청 없이 보편적으로 되는데 다만 이제 보험금을 청구하실 때는 예. 경기도와 계약한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아, 나의 피해는 내가 직접 맞습니다. 청구를 해야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가입 자체는 자동으로 되고 그리고 보험비를 받을 때는 개별 신청을 해야 되는 구조인데 예. 다만 이제 이 보험이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대전 같은 경우도 대전에서 이제 자전거 타고 다니시다가 사고 예, 나면은 예. 이제 자동 보험 되는 그런 예. 상품이랑 거의 같은 구조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익숙한데 다만 이제 이런 보험의 이제 장점이자 단점은 혜택을 보는 대상자가 이제 전체 도민들, 예. 전체 시민들이기 때문에 광범위한 혜택을 주는 대신에 이제 개별적으로 보상을 받는 비율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1년 정도 이제 시행을 예. 하는 거다 보니까 보험회사랑 한 32억 정도의 예. 그 금액을 가지고 계약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험금을 32억 이하로 줘야 수익이 나는 구조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32억이 넘어서면은 이제 보험회사는 손해를 보는 예. 상품이기 때문에 그 보험회사 입장에서 지급 기준들 그리고 인정 기준들에 대해서 조금 깐깐하게 볼 확률들도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서 좀 보완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어쨌든 보편적인 정책으로서 이런 기후보험들을 시작했다라는 거는 예. 전 어쨌든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3월에 시행했으면 사실 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네. 어떤 평가가 나오기에는 아주 뭐 얼마 안 되는 시간이지만 전반적으로 뭐 반응이 좀 나오고 있는 게 있는지도 궁금해요. 일단은 우려하는 거는 예. 이제 아무래도 보험의 성격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 실제로 이제 온열 질환이나 이제 한랭 질환 관련해 가지고 좀 보험비를 안 타도 되는데 이제 타야 되는 것처럼 하시는 분들도 예.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까 이제 취약계층 위주로 기후 재난에 취약하다 뭐 이런 예. 얘기들 많이 드렸는데 그러면은 이제 돈이 많은 사람이 이런 재해를 입었을 때 그 사람들도 지원해줘야 되냐.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에서 나오는 예. 얘기들이 항상 나오는데 저는 이제 기후 보험 체계와 관련해서는 안전망은 보편적으로 하되 예. 기후 보험에 들어가는 재원은 저는 선별적으로 걷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에 필요한 세금들 이런 부분들은 기후 위기에 대한 책임이 더 큰 사람들이 더 많이 내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인 비용으로는 예. 이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겠죠. 아.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서의 해결이 돼야 되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제 초창기 모델이다 보니까 재원을 걷는 구조에서 어떤 다른 방안들을 이제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의 비판들은 좀 예. 감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보험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짜 말씀해 주신 대로 자칫하면 파산할 수도 있는 그런 네. 상황인데 기후보험이라는 것이 앞으로 보편화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모델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100% 민간이 자율적으로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만약에 민간이 또 자율적으로 두게 되면은 보험회사들 입장에서 이게 리스크가 큰 상품이기 때문에 예. 보험금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그 보험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저소득층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상품에 가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에 경북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났는데 예. 그 산불과 관련되어 있는 보험의 가입률을 보니까 그 정책성 보험률을 보면은 경북이 전국 평균보다 낮거든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소득이 별로 적거나 예. 혹은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셔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생긴 건데 예. 너무 민간에다가 이걸 또 맡겨놓으면은 실제로 혜택을 보셔야 되는 분들이 가입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빠질 수가 있어가지고 예. 정부가 어느 정도 이제 이 비용들을 내줘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여러 모델들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예. 가령 이제 처음에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납부를 할 때 일반 개인과 정부가 뭐 반반씩 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개인의 부담금을 줄여준다든지
준다든지 예. 아니면은 가입할 때는 뭐 그 민간이 알아서 개인들이 알아서 가입을 하는데 대신에 이제 그 상품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해 줄 때 민간 리스크가 일정 정도 이상을 넘어서면은 예. 그 이상부터는 이제 공공이 개입해 가지고 그 비용들을 이제 충당해줘서 이제 보험회사가 파산할 수 없도록 한다든지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지급시냐 혹은 뭐 나중이냐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또 조삼모사가 될 수도 예, 있긴 한데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제 모델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이 인과관계에 대한 그 정책 모델들이 잘 나와야 되거든요. 예. 뭐 어떤 산불이 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특정한 피해가 딱 계산이 되잖아요. 예. 예. 근데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히 폭염이 더 길어졌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온열 질환이나 혹은 다른 질병들을 얻은 게 맞냐? 이 폭염 때문이냐 예, 이런 진짜 것도 이것 그렇고요. 때문만이냐? 평소에 이 사람이 어떤 기저 질환이 있다거나 예. 혹은 컨디션이 안 좋았다거나 혹은 전날 야근을 많이 했다거나 뭐 이런 것 때문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규명되지 않으면은 사실은 보험회사들은 어떻게 해서든 사실 보험금을 안 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과관계들을 또 잘 분석하는 모델들이 필요하고 예. 이 기후 재난과 기후 보험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법 해석에 대한 부분들도 연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전방위적인 새로운 질서와 기준을 예. 만들어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연구와 또 좋은 사례들이 또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 또 예. 리스크들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분명하게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은 비용을 지급해야 되는 네. 부분 아니면 좀 적게 내는 부분 이게 이를테면 저희가 이제 탄소 중립 얘기할 때도 좀 많이 배출한 데서 많이 내고 네. 선진국에서 많이 내고 좀 덜 내고 이런 얘기랑 좀 비슷한 개념 같은데 이 부분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하죠. 기후위기에 대한 피해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사실 그 기후위기에 실질 직접적인 원인 제공을 한 사람들은 사실 또 따로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 활동을 조금 하는 사람과 탄소 배출을 많이 하면서 수익을 많이 얻는 사람의 책임감은 사실 다른 거잖아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사실 탄소세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저는 증세가 빨리 논의가 안 되면은 이 기후보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회안전망을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 사실 국가재정에 대한 상황들이 계속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기후위기로 인한 증세 논의를 피할 것인지 예. 이런 부분들을 사실 저는 정확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가가 어쨌든 100% 보전해 줄 수 있는 상황들은 또 아니기 때문에 예.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려면 이제 공공 입장에서 우리가 이 정도는 통 크게 같이 정책보험으로 내놓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 예산에 대한 설득도 사실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랬을 때 이제는 증세 없이 기후위기 대응을 논의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특히 그 증세라고 하는 것은 결국 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기후위기를 더 가속화하는 데 일조하고 있는 예. 그런 기업들이나 혹은 그런 관련 경제활동을 하는 분들에게서 그 증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 예. 이런 좀 어렵지만 이러한 무거운 얘기들 좀 꺼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오늘 대세나 환경 캠페인 지구를 지키는 사람들 자연재해 리스크와 기후 보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혁신청 김영진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섯 시엔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진단합니다. 5시엔 대전, 세종, 충남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5시엔 시사라디오, 5시엔 대세남이 있습니다. 지역 이슈와 사회 현상을 시민의 눈으로 보는 시민르보, 지역 곳곳의 다양한 현상을 찾아 지역 이슈를 시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김선재 시민활동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현장 다녀오셨습니까? 네, 어제는 135주년 세계 노동절이었습니다. 1886년 미국에서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며 벌어진 헤이마켓 사건을 기념하며 제정되었는데요. 예. 전 세계에 노동자의 권리를 알리고 신장시킨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날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참 더디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예. 벌써 135년 전에 8시간 노동을 주장했지만 아직도 한국 사회는 OECD 기준 장시간 노동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의 연간 노동 시간은 1901시간으로 OECD 평균인 1752시간보다 149시간이 더 많습니다. 예. 그뿐만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기술의 발전으로 새롭게 등장한 플랫폼 노동과 프리랜서 등 불안정한 노동의 사각지대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노동절 135주년을 맞아 지역 노동자들의 목소리 담아왔습니다. 예, 135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노동자들은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모든 노동자가 권리를 인정받는 사회, 이 소리를 외치며 거리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우리 지역에서는 경비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 문제 기자회견이 있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월 22일 장대비가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니 휴게 시간이 증가하는 우리 지역 경비 노동자의 현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는데요.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노동자가 최저로 보장받아야 하는 삶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일하는 방식이나 시간은 항상 동일함에도 서류상 휴게 시간이 증가하면서 임금 삭감으로 이어지는 현장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무력화되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휴게 시간 증가에 대해 노동부의 현 상황을 고발하고 규탄하는 자리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경비 노동자의 휴게 시간은 대기 시간, 즉 노동 시간입니다. 휴게 시간에 아파트를 벗어나면 안 되고 주민들이 찾아와 무언가 부탁하면 거절할 수 없는 구조인데 이것이 어떻게 휴게 시간이란 말입니까? 일하는 곳에서 모양만 휴게하고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8시간, 9시간, 10시간을 준다고 해서 경비 노동자들의 온전한 휴식을 취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예, 정말 굵은 빗방울 소리가 들리는 그 현장이었는데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덩달아 휴게 시간도 같이 증가한다는 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실상은 이렇습니다. 작년에 비해 올해 최저임금이 1.7% 인상되면서 시간당 9,860원에서 올해 1,030원이 되었습니다. 예. 경비 노동자들은 임금이 한 3, 4만 원 정도 오를 것이라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예. 막상 급여 명세서를 받아보니 기존보다 8만 원이나 월급이 삭감된 겁니다. 알고 보니 하루 24시간 중에 기존 8, 9시간 정도였던 휴게 시간을 9시간을 넘어 심지어 10시간까지 늘린 겁니다. 예. 근로기준법에 대기시간과 휴게시간 개념이 있습니다.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봐서 급여를 지급하는 반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아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다 보니 예. 휴게시간을 늘려 임금을 줄이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대전 서구의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경비 노동자의 휴게 시간을 11시간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예, 경비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네, 그럼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급이 오를 것으로 예상했는데 오히려 월급이 삭감돼 버리니 당황스럽고 억울하기까지 했다는데요. 예. 24시간 격일제 근무에 연장근로, 휴일 근로 수당도 없는데 더해 사측이 일방적으로 월급까지 깎아버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소연합니다. 현직 경비 노동자이신 현태봉 씨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노동자들의 휴게권을 보장하고 또 다시 일할 의욕을 느끼게끔 해준다는 게 휴게 시간의 취지인데 완전히 정말 일방적으로 먼저 줄여놓고 통보를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좀 이렇게 뭐 노동의 가치도 인정을 못 받는 듯한 느낌이 들고 또 급여도 오히려 더 줄어들다 보니까 생활도 좀 어렵고 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서류상으로 휴게 시간을 일방적으로 늘리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는 사측의 꼼수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예. 가뜩이나 1개월, 3개월 등 초단기 계약 관행이 지속되어 고용이 매달 불안한 상황에서 경비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은 더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관리비는 유지되고 또 저희 급여도 좀 최소한 인상분만큼이라도 좀 유지되는 방향을 원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어떤 한 축에서 좀 무너지다 보니까 저희도 이렇게 도미노 형태로 좀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좀 어떤 행정적인 부분 또는 뭐 노동청의 어떤 관리 감독 이런 것들이 좀 유지가 되면 최소한 어떤 불이익감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노동청에서는 답이 좀 있었나요? 이 현실에 대해서. 지금 뭐 응답은 없습니다. 네, 야간의 경비 노동자들의 휴게 시간은 온전한 휴식 시간이라기보다 초소안에서 상황 조치를 준비하는 대기 시간이라고 전했는데요. 예. 법적으로 정해진 휴게 시간의 원칙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여야 한다는 것이지만 근무 장소를 벗어날 수도 없는 휴게 시간 자체가 부당하단 말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관리비 절감 등 이유로 경비원 감원도 많아서 노동 강도가 높아지는데 월급까지 줄어드니
단순한 사용자 노동자 고용 관계를 넘어 최소한의 인간적 존중을 바란다는 마음도 전하셨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여러 차례 콜센터 노동의 사회적 중요성 날로 높아가고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모성보호 관련법 등 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요. 이것도 아직 제자리 걸음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대전은 2000년대 초반부터 콜센터를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대전에 자리 잡는 업체에는 지방세 지원까지 하며 열을 올렸습니다. 예. 현재 대전광역시 컨택센터 협회에 등록된 업체만 100여 개가 넘고 종사자는 2만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예. 서울과 부산에 이어 최대 규모입니다. 사람들 속에서 대전의 여성들 치고 콜센터 근무를 한 번이라도 거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콜센터 상담사들의 고충은 상당합니다. 특히 시대 변천에 따라 AI 상담사 도입으로 240여 명의 상담사가 집단 해고될 뻔한 위기를 겪기도 했는데요. 예. 하지만 정작 대전시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최근 대전 지역 노동자들이 직접 각 분야의 근로 현장 실태를 지적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지역 콜센터 상담사인 김현주 씨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20년 전과 현재가 좀 달라졌잖아요. 현재 가장 큰 문제는 AI 도입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023년 12월에 저희 고객센터에서 대전 여성들 중에 240여 명이 AI 때문에 콜이 줄었다는 이유로 직접 해고 통지를 받았었습니다. 그때 당시 고용노동부를 비롯해서 각계각층 그리고 노동조합의 목숨을 건 투쟁으로 그 일자리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용 승계가 그대로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제가 직접 대전시에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움을 줄 것이 없다라는 것이 답변이었고요. 민간업체니까 당연히 얘기할 수 없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족동에 가시면 2천여 명의 상담사를 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콜센터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전시가 지하철을 놓을 때 30걸음도 되지 않는 위치에 대전 지하철역이 있습니다. 그런 유치 사업을 MOU를 대전시가 직접 체결하면서 그 자리를 좋은 위치를 지급하게 됐었습니다. 그곳의 상담사들 중에 굉장히 많은 수의 상담사들이 해고를 당하는데도 대전시는 아무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산업적인 변화가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14 고객센터의 경우에는 실제로 440여 명의 상담사들이 일시 해고가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 지역의 분들만은 아니었습니다. 금융권 고객센터는 114 고객센터랑 다릅니다. 어떤 검색창이 114 고객센터로 전화할 필요를 없게 만들지만 저희 금융권 고객센터나 또는 보험사 고객센터들은 그럼에도 여전히 고객센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AI가 전체 상담을 다 포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들이 AI를 통해서 인권을 줄일 수 있는 법제화가 가장 시급한 문제이겠지만 지역사회에서도 그리고 지역의 일자리 정책을 했던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지역의 콜센터 노동자들이 AI에 밀려서 인력이 감축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대전시는 콜센터 노동자들의 보호보다는 지원금 또 협약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현실이 참 씁쓸한 느낌이 드는데요. 현재 대전시에서는 콜센터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어떤 대책도 마련돼 있지 않은 겁니까? 네, 대전시는 여전히 노동자 지원에 미온적인데요. 일단 대표적으로 2022년에 콜센터 감정 노동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가 부결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예. 콜센터 감정 노동자들의 고용 형태, 임금 수준, 근무 환경 등 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이 조례는 결국 대전시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예. 한편 대전시는 콜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담사들의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실제 현장의 콜센터 상담사들은 주변의 동료들 중 단 한 명도 교육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예. 오히려 대전시의 지원 사업으로 혜택을 받는 것은 사측의 관리자들 뿐이라고 지적하는데요. 연차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콜센터 상담사들의 실태, 김현주 콜센터 상담사의 이야기로 다시 들어보시죠. 대부분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요. 휴게 시간이 단 1분도 없어서 화장실을 갈 때 팻말을
꽂아야 갈 수 있었고, 추가로 휴대폰을 거치대에 갖다 두고 근무 시간 중에 생활을 했었어야 돼요. 그거 보안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당연하지 않습니다. 어떠냐면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이 아이가 아프다는 연락조차 못 받고 바깥에 주차를 해두었는데 누가 사고를 당했는데도 그 사람하고 연결이 되지 않아서 뺑소니를 당하면서도 아무 말을 못하는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콜센터가 사실은 너무나 줄어들고 있는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보여지지만 지점들이 없어지고 그래서 콜센터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도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부산이나 광주시에서도 이 일자리를 유치하기 위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 들은 건 부산시가 유치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그런 용역회사들에게 2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는 대전시는 좀 시들해져서 그 유치 사업에 대해서 본격적인 가동을 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고 있지 않습니다. 네, 대전시는 1, 2년에 한 번씩 우수 상담사를 표창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뽑히는 것도 실제 상담사가 아니라 콜을 실제 받지 않는 현장의 매니저들이 수상 명단에 오른다고 폭로했습니다. 예. 1년에 한 번 또는 2년에 한 번 시상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 상담사 표창을 하고 있어요. 대전시가 하고 있습니다. 시에 대한 비용이 지원이 되겠죠. 상담사가 직접 상을 받지 못합니다. 도대체 우수 상담사라고 하는데 1년 내내 고객이랑 단 한 번도 통화하지 않은 현장의 매니저가 현장 대리인이 우수 상담사라고 상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전시의 정책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노동자인 당신들이 제대로 된 정책을 내달라 요청하지 않은 건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상담사들을 주축으로 한 12,000명의 시민 발의로 콜센터 노동자 상담 지원 조례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의회에서 무산됐습니다. 대전 시민의 12,000여 명의 서명을 받는 그 작업들이 쉬운 작업들이었겠습니까? 지금 현재 서울시 그리고 경기도 콜센터도 모두 시 고객센터 자체가 직고용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이태원 참사가 있었을 때 그 이태원 참사의 부모님들이 목을 놓아 우시면서 자식을 찾는 전화를 했을 때 시에 있는 상담사들이 직접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연장 근로를 하면서 그 현장을 찾아가실 수 있도록 지원했던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대전시의 정책, 특히 대전시로 문의를 하시는 고객님들이 어디로 전화를 하시겠습니까? 전국에서 시 콜센터가 가장 먼저 만들어진 곳이 대전시입니다. 그래서 대전시가 콜센터의 메카라는 이름을 쓰면서 예전에는 그렇게 광고판을 만들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광역시 중에 유일하게 시 고객센터를 용역으로 운영하는 곳이 대전시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전시의 정책이 실제 바닥까지 닿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남의 다리 긁고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예. 감정노동과 전문성을 갖춘 콜센터 상담사는 앞으로도 꼭 필요한 직종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콜센터 상담사들은 대전시가 일자리 보호에 적극 나서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 경기 불황으로 특히 더 고통받는 직군이 건설 노동자들이라고 하던데요. 이분들의 현재 근로 상황이 어떤지도 좀 듣고 오셨습니까? 원래 경기가 어려울 때 노동 인구가 몰려서 그들을 수용하는 역할을 어느 정도 하던 곳이 바로 건설업인데 예. 이제는 그마저도 불가능합니다. 건설업 취업자는 11개월 연속 감소 중인데 예. 전년 대비 8.7% 감소해서 전국적으로 18만 5천 명이 줄었습니다. 게다가 건설 현장이 워낙에 위험한 곳이라 이미 죽음의 현장으로 이름 붙여져 있죠. 이번엔 대전 지역 건설 노동 현장의 실태를 이광록 전국건설노동조합 대전지부 법규부장에게 들어봤습니다. 매년 20% 가까이 임금 체불액이 늘어나고 있고 전체 산업의 51.4%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고 하루 평균 1.2명이 사망하고 계십니다. 건설 산업의 주요 문제점 중 가장 큰 문제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입니다. 건설법에는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주체가 원청과 하청 그리고 노동자 세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원청과 하청 밑에 불법적인 주체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법에 없는 내용이니까 뭐라고 명명하기 어려운데 현장에서는 식장, 반장, 이사, 새끼반장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그 단계도 불분명합니다.
불법적인 주체가 공사를 실제로 시행을 함에 따라서 안전, 산업안전, 그리고 건설노동자의 고용, 부실 시공 등 합법적인 주체가 책임 있게 시행해야 될 시공들이 오히려 책임 소재가 굉장히 불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건설산업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조례가 있어요. 지역에 있는 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지역의 건설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조례입니다. 이 조례에는 지역업자의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 해야 된다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70%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될 게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실제로 이거를 이제 담당하시는 지자체와 상의를 해보면 원청의 70%를 하청이 지역업체가 썼다. 이제 여기서 의무가 끝이다라는 건데 이 지역업체는 그대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합니다. 지역민들을 고용하지 않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라는 이 조례의 취지가 이 정책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 망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장우 시장이 그 지역 내 건설산업에 대한 실태를 분석해야 하고 그 실태 분석에 의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현재 그 계획은 연 2회 실태 조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너무 답답하니까 이 실태 조사를 했냐 한 내용을 좀 보자라고 정보 공개를 요청했을 때 시에서 답변은 조사 이루어진 바가 없다. 라는 답변을 받았고 따로 이제 유선상으로는 이거 좀 공개하지 말아달라 이런 내용까지 이런 상태입니다. 예, 그럼 건설 노동자들의 요구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대전에서도 추락사고, 열사병 사망사고, 타설 붕괴사고, 매립사고 등 현장에서 사망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불법 고용으로 인해 지역민이 실업으로 내몰리고 있는 만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들으셨듯이 지역민 고용을 통해 지역 노동자들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등 제발 있는 법과 조례라도 잘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예, 이렇게 시민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공공 서비스가 필요한데요. 그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상황도 비슷하시죠? 맞습니다. 대전시는 전문성 등 여러 이유로 민간에 위탁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민간 위탁 분야에 일하는 노동자들은 매번 극심한 고용 불안에 시달립니다. 보통 고용을 승계하라고 조례에 내용이 있고 협약서도 쓰지만 새로 위탁받은 곳은 자체 평가를 해서 다시 채용을 하는 등 방법으로 해고자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 이어서 대전시 민간 위탁 노동자들의 현 상황에 대해 엄자옥 대전세종서비스노조 위원장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전시가 공공 서비스를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단순히 어떤 비용 절감 또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전시에는 88건의 민간 위탁 노동자들이 1,113명 정도 있는데요. 실제 그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됩니다. 620억 원이 투입이 되고 있는 7급 공무원 1호봉을 기준으로 했을 때 2,500명 정도를 채용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합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그 비율도 상당히 좀 높은데 이 예산에 비해서 노동자들의 현실은 열악하고 먼저 고용이 매우 불안정합니다. 그 위스탁 기간은 보통 짧게는 1년이지만 보통은 2년, 3년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설정이 되다 보니 매번 그 위스탁 기간이 종료되고 재계약하거나 타 기간으로 좀 바뀔 때 항상 이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대전시 민간위탁 조례에는 사실 고용 승계를 하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협약서를 별첨해 두면서 그 협약서를 실제로 활용하는 곳들은 매우 드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위탁업체가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민간 위탁 사업들이 대부분 이제 소규모입니다. 사업의 운영이나 예산, 업무 모두를 원청이 가지고 있듯이 대전시가 거의 모든 것들을 결정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교섭 상대는 수탁 업체이다 보니 교섭을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전시를 만나면 법적으로 사용자가 아니다. 수탁업체는 우리는 권한 없다. 이 핑퐁 게임만 계속 하게 됩니다. 예, 대전시 민간위탁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어떤 대안이 지금 가장 필요할까요? 네, 정부는 이미 2019년에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요. 예. 이를 근거로 서울, 경기, 광주 등에서는 관련 제도를 만들어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대전은 신규 입사자나 25년 장기 근속자나 임금이 똑같은 실정이라 제도 정비가 시급합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는 기구들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역시 대전은 관련한 기구가 전혀 없는데요. 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예.
그럼 현재 대전시의 지역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 정책들은 마련이 돼 있습니까? 네, 대전시는 지난 2023년에 노동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연계해서 총 55개 추진 과제를 진행 중입니다. 예. 하지만 이에 대해서 지역사회 노동 문제의 특성에 관한 맞춤형 사업이 드러나지 않는다. 불안정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 또한 현재 대전시에 노동 및 근로자 관련 조례가 총 14개인데 그에 근거한 노동 관련 위원회가 총 7개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중에서 노동자 권익보호위원회만 정기적으로 운영될 뿐 나머지는 거의 운영되고 있지 않아서 노동자들은 대전시의 노동 관련 조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취약 노동자를 중심으로 둔 노동정책과 노사정, 공론장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에게 지역 노동자들을 위해 앞으로 대전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우리 대전시가 노동정책에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좀 정리해보면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된 통합 거버넌스 체계를 만드는 것이에요. 민주적인 의사소통, 대화와 합의를 바탕으로 한 거버넌스 체계하에서 약간 결정의 내용이 불만족스럽더라도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노사관계를 극단으로 치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완충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정책 방향 자체도 어느 한쪽 면의 입장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그런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정책 결정이 가능하게 될 것이고요. 많은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정과 또 열악한 처우로 삶을 위협당하고 있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서 노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대전시가 행정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자체의 노동정책이 갖는 한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지역 내에서 노동자들이 안정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노동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대전시 노동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하고 또 이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 수단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 대전시에서 조금 더 행복하고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그들의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노동 환경을 위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그분들의 예산이라든지 편성에 있어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계 노동절을 맞아서 또 선재 씨가 전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아마 노동권이라는 것은 인류가 풀어야 할 영원한 숙제일 것 같은데요. 우리가 누리는 재화와 서비스는 모두가 다 누군가의 손을 거쳐서 오는 노동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소중한 노동의 가치와 노동의 권리에 대해 깊이 새겨봐야 할 것 같고요. 무려 100년이 넘게 이어진 노동권 신장의 역사를 되새겨보면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같이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시민일보 노동자를 맞아서 지역 노동자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봤습니다. 시민활동가 김선재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 2일 금요일 5시엔 대세남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5시엔 대세남과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5시엔 대세남 오늘의 끝곡 잔나비의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는 월요일 가정의 달 특집으로 준비한 다시 들어보는 대세남 집중 인터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철이었습니다.